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제헌절을 갖다 엊그제 지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이 국민주권으로 됐다는 부분에 관해서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엄청난 일이었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다가 지금 여기 올공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뭐냐면은 여기서의 구호는 딱 네 가지로 딱 정해져 있어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만 하고 있어요. 나머지 모든 목소리들은 지역적인 목소리로다가 외곽의 위성처럼 두고 있을 뿐이라고요. AAB라든지 한미공조라든지 저쪽에 2-1에서 있잖아요. 그것도 뭐 그냥 너희들 원하는 대로 이제 얘기를 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는 핵심 부정선거, 재선거를 중심으로 형성돼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권의식 속에서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 핵심 가치, 핵심 주장에 그거를 해치는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치인들이 정치구호를 가지고 여기에 와서 개입하지 말라라는 게 여기 쓰여져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 2030 청년들이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을 쥐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저는 에너지라고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어디서 망하냐면요. 진영 논리에서 망해요. 다시 말해서 너 우파야 좌파야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념을 가지고서 너 공산주의 이념이야 자본주의 이념이야 라고 질문하고 넌 어느 편이냐고 강요한다고요. 그리고서 그거로다가 여기를 반 갈리려고 하니까 그거를 2030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좌우 이념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 주권자로서 하나다라는 거고요. 선거권을 피해받은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내 선거권을 침해하는 걸 참지 못하겠다는 거고 그런 국가는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 그 국가가 진보여도 상관없고 보수여도 상관없고 뭐 좌우 가릴 수 없이 그런 국가라면 필요 없다. 우린 나라를 똑바로 세우겠다는 의미에서 여기 2030 올공의 청년들의 생각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바로 그 생각이 헌법의 핵심 이념이에요. 지금 헌법보다도 우리나라의 정치 행태는 자기네들 진영 이론이 먼저 위에 올라선 상태예요. 국민을 쫙 둘러 갈라놓고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 행태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따가요. 이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 다 받을게요. 일단 논리 전개를 쭉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는 언뜻 보기에는 좋은 질문 같은데 어떤 식으로 들리냐면은요. 다른 대안이 얼마든지 많아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고 엄마는 80% 좋고 아빠는 60% 좋고 이렇게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질문하면은 어린아이는 당황해가지고 둘 중 안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현재 정치인들한테 당하는 핍박이 바로 그거예요. 마치 자기네들이 엄마 아빠처럼 애한테 둘 중 하나 선택하라라고 강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둘 다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 헌법이 쓰고 있는 게 복지주의예요. 복지주의. 무슨 뜻이냐? 자유시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자유시장주의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왜냐? 자유시장주의만 하면은 자본주의만 순수 자본주의만 하면은 나라가 양극화가 돼서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이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방법으로 국가가 시장에 조금 개입하겠다라고 해서 시장의 잘못된 부분 그 다음에 독과점이 너무 심한 부분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양극화가 생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못 사는 사람까지 함께 잘 살자라고 하는 헌법에 쓰여져 있는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이 모두 함께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함께 잘 살자라는
그 이념을 쓰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헌법의 제헌 때부터 만들어진 복지주의예요. 그런데 이 복지주의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역사적인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다 과거의 것을 딛고 일어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근대 자본주의, 자유시장주의 뜻은 뭐냐면요. 국가는 빠지고 시장에서 알아서 완벽하게 정의를 구현할 수 있어라는 게 근대 자유시장주의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우파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 근대적 생각으로다가 거기서 뭐냐? 그래서 야경국가예요. 국가는 너는 야경이나 돌아라. 이렇게 그때 이론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대 자유시장주의,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손 자체만으로다가 세상을 살아보자라고 얘기했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한다고 얘기하지만, 미안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독점은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담 스미스의 자본론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굉장히 드문데, 아담 스미스가 반대했던 건 뭘 반대했느냐? 독과점을 반대한 책이에요. 그 책이 경쟁 사회를 만들어 두게 되면은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자본론의 핵심인데, 그런 걸 잃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자유만 된다라고, 시장이면 다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근대에서의 자본주의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50년 정도 그렇게 국가는 야경만 보라고 그랬더니 자본가들이 모든 재산, 자산 모든 걸 다 갖고 노동자들은 거의 밑바닥에서 거지처럼 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작가 그 작품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거로 인해서 일단 자본주의만으로다는 우리가 다 함께 잘 살기는 힘들다라는 건 이미 밝혀졌고요. 두 번째, 우리 역사에서 망한 공산주의로다가 이렇게 갔어요. 그걸 보고 나서 마크스가 생각하기를, 자본주의로 가게 되면은, 자유시장주의로만 가게 되면은 모든 세상이 완벽하게 이렇게 양극화되니까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해서 마크스가 제기한 게 뭐냐면, 생각한 게, 이들이 보니까 소유가 문제다. 돈 가지고 소유권이 문제니까 각자 내 거라고 주장하는 그 소유권을 없애버리면은 다 같이 행복하게 n분의 1로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되겠다라고 마크스가 착각한 거예요. 착각해서 공산주의를 선언하고 그 이후에 공산주의가 실제로 국가로서 실험이 됐다고요. 소비에트 연방, 그 다음에 중국, 북한.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러면은 이들이 분배할 때 아까는 시장에서 거래하면서 네 거 내 거 나눴는데, 공산주의에서 분배 방법은 뭐냐? 소유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눠줄게. 누가? 국가가 나눠서 내가 나눠줄게. 근데 국가는 그 당시에 이미 국민주권으로 넘어왔으니까 민주주의적 방식으로다가 나누는 사람을 뽑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인민대회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고, 정치위원회가 또 상무위원회를 만들고, 상무위원회에서 주석을 만들고, 그래서 독재자 주석이 태어나서 그 다음에 레닌, 스탈린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눠라 라고 얘기해 준다고요. 지금 시진핑이 하고 있는 중국의 행태가 바로 그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김일성이 했던 것도 공산주의고요. 뭐냐? 말이 공산주의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겠다고 겉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나누는 형식은 뭐냐? 공산당끼리 나눠 먹고 국민들은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로만 나눠준단 말이에요. 공정하지 않은 방식이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울 게 뭐냐? 자유시장주의만 가지고 있어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보니까 이게 뭐예요?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나누는 방법만 가지고도 위험하다라고 이미 벌써 세계사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라고 제3의 대안으로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일단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방식보다 먼저 거래해서 자유롭게 거래하기로 하고, 그런데 그렇게 나눠보니까 우리 역사적 경험으로다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양극화가 심해질 테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국가가 민주적으로 뽑아낸 민주주의를 통해서 선출된 국가기관이 나서서 일부 수정하기로 하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서 대한민국 헌법은 복지국가를 이렇게 두 가지, 자유주의 플러스 민주주의를 합친 복지국가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우리 헌법의 기본 아이디어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헌법의 정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옛날 구태를 따라서 어떻게 너 자본주의 할래? 공산주의 할래? 자유주의 할래? 민주주의 할래? 뭐 이런 식으로다가 국민들한테 좌파할래? 우파할래?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둘 중 하나라고 택하고 만일에 한쪽에 속하지 않으면은 너는 머리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가운데 있는 사람 보고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너는 뭐 불확실하고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쪽 다 균형을 잡으라라고 처음부터 써놓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이라고요.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왜곡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왜냐? 그 정치는 뭐냐? 양쪽을 갈라놓은 건 뭘 뜻하느냐? 이미 역사적으로 틀렸다라고 확인된 거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헌법학자로서 울분이 터진다고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정치하면서 국민들한테 개돼지 취급하면서 선택하라고 강요하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올공의 2030 청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꼴이 보기 싫었던 거예요. 정치적 구호는 여기서 외치지 말라라고 하게 세기를 받고 있어요. 저는 저거를 보고서 아, 여기에 2030 청년들의 정신이 무언가를 알고 있구나. 최소한도 우리가 진영 노름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만큼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안 통하냐면은 여기서 진영 싸움으로다가 대충 갈라치게 하는 게 이 현장에선 통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현장이 무서운 거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여기를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요, 이 자리는 단순히 선거권 침해를 넘어서 첫 번째 거를 넘어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자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로 태어나면서 밑에 있는 좌파도 우파도 너희들 얘기해봐. 너희 생각이 어떤 면에서 옳고 어떤 면에서 틀렸어. 이런 거를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그 다음에 주권자답게 판단해서 아, 이쪽이 지금에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좌파적 정권이 하는 얘기가 옳은 것 같아. 그쪽에다 투표를 많이 해줘서 이쪽이 정권이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누가 그렇게 너무 많이 가라고 그랬어? 그러면 공산주의로 가는 거잖아. 잘못됐어. 오히려 오른쪽에서 얘기하는 우파 보수정권, 보수정당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상황에서 맞아. 그러니까 국민이 생각을 바꿔서 이쪽을 많이 찍어줘서 정권을 이쪽을 탄생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너무 자연스럽고 우리 헌법에 쓰여져 있는 선거권이 바로 그거라고요. 지금 올공 2030의 청년의 목소리는 단순히 여기서 선거권 침해를 당했다.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대한민국이 좌우를 넘어서 가지고 나아가는 단계로 가자는 목소리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저는 헌법학자로서 와,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민주주의를 갈 수 있겠다. 제가 2030 올공에 대해서 철저히 내가 우리 청년들을 밀어주는 이유는 법적으로 다 밀어주는 이유는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너무 과다하게 좌우에 치우치는 모습 실제로요 제가 걱정하는 거를 이런 말씀도 드려볼게요. 이런 말씀 6.25 전쟁이 있었다고요. 미국과 소련의 이념 전쟁, 냉전 속에서 우리는 대리 전쟁을 치렀다고 볼 수 있어요. 낄낄한 정치인들 때문에.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뭘 했냐면요. 군인들만 총 들고 싸운 게 아니고 이게 전선이 북과 남으로 오갈 때마다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공산 쪽으로 되면은 경찰 가족, 군인 가족들을 다 죽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또 반대로다가 이쪽에 자유진영이 또 땅을 점령하게 되면은 또 공산주의라고 해서 또 죽였다고.
이건 뭐냐? 국민이 어리석어서 그런 일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까짓 이념이 뭔데요? 우리 헌법이 써놓고 있잖아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어떤 이념을 구현하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가 됨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 이 2030 올공 청년들의 모습이 이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제헌절의 진정한 의미다. 왜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죠. 그 속에서도 왜 일제를 겪고 나서 전쟁 통해서 이들이 만들어낸 헌법이 왜 이런 헌법으로 귀중하게 나왔는가. 우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 네 번째는 시간 될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률에 따라서. 예, 감사합니다.